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비결 중 하나가 한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으로 소통되는 정보의 양과 속도 면에서 한글을 따라갈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3만 개가 넘는 한자 전부를 자판에 나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중국어 발음을 영문자로 변환해 알파벳으로 입력한 다음 단어 하나하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같은 발음을 가진 한자가 수십 개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다시 원하는 글자를 찾아야 한답니다. 중국보다는 좀 낫지만 일본 역시 비슷한 처지이고요. 영문 역시 한글보다 많은 26개의 알파벳을 사용하고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있어 한글 자판보다 복잡합니다.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문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한글이 있어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올해로 573도를 맞는 뜻깊은 한글날에 어떤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정명 작가님의 장편소설 뿌리 깊은 나무를 꺼내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지난 2011년도에 한석규, 송중기, 장혁, 신세경 등이 주연을 맡은 같은 제목의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었죠. 이 소설은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치밀한 고증과 취재가 바탕이 된 역사적 사실에 이정명 작가님의 놀라운 상상력이 보태진 픽션인데요. 그런데 훈민정음과 연쇄 살인 사건이 대체 무슨 관계일까 의아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법하지만 훈민정음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라 대입해보고 연쇄살인을 그 변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라 대입해보면 소설의 줄거리에 대한 작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혁군주 세종이 한글에 담은 뜻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학문을 할 수 있는 꿈의 나라. 관념보다는 실용이, 이론보다는 실제가, 신분보다는 능력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러한 한글이 반포되어 평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게 되면 위기에 처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책에서 대제학 최만리가 이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토해냅니다. 글만 읽히면 세상 천지가 학문하는 자들로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문하는 사대부가 갈 곳이 어디겠느냐. 이렇듯 변화와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기득권이었습니다. 특권층에 의한 부와 권력과 지식의 독점이 사라질 때 세상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이 묵직한 목소리로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은 흥미진진한 살인사건의 내막이나 한글의 우수성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총 2권에 달하는 장편소설이라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줄거리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인상적인 장면과 의미 있는 장면을 군데군데 발췌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 먼저 주요 등장인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인 강채윤은 권한의 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떠맡은 말단 겸사복으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데요. 총명하지만 배우지 못하여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는 그 시절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학파인 경학파로서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인물들로 대제학 최만리와
직제학 심종수가 등장합니다. 집현전 부제학인 정인지는 실용학파의 수장으로서 최만리와 대립합니다. 그리고 장영실, 박연, 정초, 신숙주, 성산문 등 역사책 속의 인물들이 한 분 한 분 굳은 심지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물들로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자세한 인물 정보는 영상 정보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설의 기본인 재미는 물론 깊이와 감동까지 모두 갖춘 작품 뿌리 깊은 나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상쾌한 아침 공기가 집현전 뜰에 머물렀다. 중얼거리듯 학사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다. 집현전. 이 풍요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현자들이 모인 곳. 다다를 수 없는 곳을 꿈꾸는 사람들의 집. 그들은 밤새워 강론하고 힘써 독서하고 생을 걸고 토론했다. 높이 솟구친 추녀 끝이 날개처럼 펼쳐진 그 집을 채유는 못내 동경했다. 목덜미가 나달나달한 관복 차림의 성산문은 반듯한 인중을 지닌 사내였다. 그는 지난밤 늦게까지 몰두했던 중국 운서 홍무정운을 펴들고 있었다. 책을 덮고 툇마루로 나선 산문은 이른 시간에 들이닥친 초췌한 채윤을 뜨악하게 보았다. 채윤은 숨을 헐떡거리며 입을 열었다. 집현전 저작 장성수가 우물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산문의 뒷덜미부터 발 뒤꿈치까지 찌르르한 한기가 들었다. 학사 장성수가 어떤 자였습니까? 천한 것이 여쭙기 외람되오나 사건의 가닥을 잡으려면 사자의 행적을 알아야겠기에. 채유는 몸둘 바를 모른 채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어리다 하나 심지가 있다. 학문하지 못했다 하나 영특함이 있다. 산문은 젊은이의 속에서 들끓는 뜨거운 것에 눈이 데이는 것 같았다. 장성수는 재작년 급제했지만 신분으로도 학문으로도 집현전은 꿈도 꾸지 못할 자였다. 조부가 고려의 벼슬을 지냈으나 그 부친은 변변한 관직에 나가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떴다. 호러미는 어떻게든 아들을 급제시켜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고초를 견뎠다더군. 산문은 눈을 내리깔며 두툼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그가 어찌 집현전 학사가 되었습니까? 채윤의 물음이 불쑥 산문의 상념 속으로 뛰어들었다. 산문은 다시 반듯한 어린 학사를 떠올렸다. 장성수는 경학과 도학에 밟지 않아 재작년 식년 문과에서 떨어진 자였다. 주상전하 처세가 아니었다면 급제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게다. 학문이 짧은 그가 어떻게 과거에 급제했습니까? 과거는 보통 경서의 지식과 문장을 겨루지만 주상전하의 뜻은 달랐다. 역사와 산술, 천문과 같은 잡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키셨지. 잡학에 능한 과락자를 건져내시는 것은 과거의 관례로 굳어졌다. 장성수 또한 전하께서 친히 급제자 명부에 점을 찍어준 자였다. 그러면 학사 장성수가 집현전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그 친구가 맡은 가장 큰 일은 분서행, 책을 불태우는 일이었다. 지식의 전당이라는 집현전에서 어찌 책을 불태운단 말입니까? 집현전에는 한 달에 100여 권이 넘는 책이 들어온다. 서책을 가까이 하시는 주상전하께서 사신들에게 책을 구해오라는 분부를 내리시지. 사신들이 연경의 고서점과 유력자들의 서관을 헤매고 다니며 구한 중국 서책뿐 아니라 국내의 유생과 학자들이 쓴 책들 또한 집현전으로 모인다. 책 중에는 잡서도 끼게 마련이다. 필사로 끄적거린 음란한 상열지사나 바른 길을 벗어난 책들이다. 잡학과 사술에 밝은 장성수는 분류된 서책들을 정리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정학에서 벗어나도 학문에 필요한 서책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목록을 올렸다. 살아남은 서책들은 비서고에 보관했지만 구제받지 못한 서책들은 분서장에서 불태웠다. 말하자면 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책들의 마지막 판결자였고 집행자이기도 했지. 장성수와 같은 애송이 학사가 어찌 그렇게 중한 일을 맡았습니까? 개케묵은 학풍이 뼛속 깊이 스며든 학사들은 사서삼경 외의 모든 책들을 학문을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여긴다. 몰락한 고려의 변변찮은 가문 출신인데다 나이도 어리니 모두가 꺼리는 일을 떠맡기기엔 안성맞춤이었지. 분서로는 후원 끝자락에 산기슭에 있었다. 가리온의 말대로 장성수가 어디선가 죽어서 우물간으로 옮겨졌다면 그곳은 분서로일 것이다. 한절기에 한 번 선택받지 못한 사악한 책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 무엇이 지식이며 무엇이 잡설인가. 설로서 설을 돋우고 논으로서 논을 지탱하는 것. 한 줄의 문구가 낳은 각주와 해석의 미로를 헤매며 또 다른 미로를 만드는 것. 한자의 글에 사로잡혀 죽은 관념의 무덤을 헤치는 것. 그것이 곧 식자라 하는 사대부의 경악이었다. 그들은 말과 글로 높은 벽을 치고 그 안에 안거했다. 헤아릴 수 없이 까마득한 관념의 담벼락은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독극물인 양 피하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서안의 책에서 오랜 곰팡내 같은 것이 났다. 채유는 문득 그 서책들을 미친 듯 읽어대고 싶어졌다. 책을 생각하면 언제나 배가 고팠다.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욱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배고픔이었다. 글을 읽는 것은 언제나 가지 못한 길, 부르지 못한 노래, 꾸지 못한 꿈이었다. 이 저교한 궁궐로 들어온 지도 2회가 흘렀다. 그러나 이 이물스런 공간은 아직도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수많은 문과 급제자와 왕족들, 고관 대신들을 먼 발치에서 볼 때마다 채유는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실감했다. 오래전에 행복한 한때가 떠올랐다. 8살 무렵 채윤의 아비는 경상도 상주 땅에 제법 큰 양반댁 소작을 붙이고 있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양반댁에 매어 사는 노비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사정이었다. 아비는 비록 무지렁이 농군이었지만 부지런히 어깨 넘어 글을 익혔다.
어느 해인가 집을 떠난 아비는 꼬박 사흘 낮밤을 걸어 한 권의 책을 필사해 왔다. 농사직설이었다. 아비는 양반댁을 찾아다니며 모르는 글자를 한자 한자 물었다. 상놈이 무슨 글 공부냐는 종자들의 주먹질에 입술이 터진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렇게 돌아온 날에도 아비는 밤을 밝혀 글을 읽었다. 1년이 지나서야 아비는 그 서책의 뜻을 익혀 농사를 지었다. 채유는 그해 풍성한 소출을 기뻐하던 아비의 환한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채유는 아비가 신주단지처럼 품고 다녔던 그 낡은 필사본을 기억한다. 문득 침침한 호롱불 밑에서 떠듬떠듬 책을 읽던 아비의 낭랑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농군에게는 신주 같은 서책이니 잘 보아두어라. 글하는 것은 선비이온데 어찌 밭 가는 농군이 서책을 읽는단 말이오. 글자 한자 들여다볼 시간에 밭 한 이랑을 더 가는 게 낫겠소. 어미는 한숨을 내쉬며 아비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아비는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비가 기댈 언덕 하나 없는 북관행을 선뜻 결심한 것도 새로운 농법이라면 어떤 땅이라도 경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 책에는 땅 가는 시기와 방법, 땅을 기름지게 해서 소출을 늘리는 법, 벽실을 뿌리는 법, 풀을 없애는 법, 거름을 주는 법까지 나와 있소. 가르친 대로만 하면 소출이 2배는 늘 것이오. 아비는 그렇게 말하며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만하세요. 어차피 잘난 양반들이나 끼고 노는 책 나부랭이니 전 못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채유는 퉁명스레 내뱉었다. 그따위 농서 한 구절이 어떻게 소출을 높일지. 양반도 아니면서 매일 농서만 끼고 사는 아비가 내심 불만이었다. 가물가물 잠들려 하는 채윤을 가만히 흔들며 아비는 말했다. 주상전하께 감읍하여라. 땅이 다르고 하늘이 다른 중국 농사법을 이 땅의 풍토에 따라 새롭게 가르치셨다. 이 산촌 구석 무지렁이 농군들에게조차 보릿고개를 넘길 새로운 농사법을 보급하셨다. 지편전은 정면 10칸, 측면 4칸의 단아한 누각이다. 옆으로는 학사들의 숙직각, 연회장, 연구동이 긴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가는데 구애 없이 학문에 열중하라는 주상의 뜻이었다. 평복으로 갈아입은 정인지는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학사 박팽년의 사가에서 학사들이 모인다는 전갈 때문이었다. 영추문 밖에는 미리 전갈해둔 종이 말 한 피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인지는 곧 말 등에 훌쩍 올라타고 채찍을 갈겼다. 늦가을의 바람이 싸하게 도포자락을 파고들었다. 마포나루 가까운 허름한 초가집 살인문 밖에 도착하자 등줄기에 더운 땀이 솟았다. 살인문을 열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온 박팽년의 아내가 말고삐를 받아주었다. 주변머리 없는 자 같으니라고. 지편전 학사라면서 3칸짜리 누옥은 그렇다 치고 어찌 손님의 말고삐 받아줄 종자 하나 거느리지 못하였는가. 못마땅한 듯 뇌까리며 허물어진 축대를 올랐다. 팽년의 아내가 퇴박에 어쩔 줄 모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대청마루를 뛰쳐나와 축대 아래 선 팽년 또한 송구스런 표정이었다. 농삼아 핀잔을 주었지만 누추하게 꿰매 입은 팽년의 옷을 보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이 나라의 참 선비요 지편전의 학사다. 육신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 영혼을 정련하는 서책을 파먹고 비가 새는 누옥에서도 100년, 1000년 후에 영화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말고삐 받아줄 종자 하나 없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젊은이. 모여든 학사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좁은 마루에 늘어섰다. 정인지는 그들을 둘러보며 낮은 방문을 들어섰다. 다만 그곳에 있어야 할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아 허전할 뿐이었다. 장성수, 윤필, 허담, 신숙주. 강채윤이란 자를 아시겠지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나 날카로운 직관과 통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으나 온몸을 부딪혀 사건을 헤집고 있습니다. 며칠째 다듬지 못한 검은 수염이 뺨위까지 번진 이순지였다. 강채윤이라면 정인지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변고들은 정변입니다. 대호군의 실각과 학사들의 죽음 또한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연유로 엮여 있을 것입니다. 박팽년의 성긴 수염이 오로리 떨렸다. 정인지는 대답 대신 끙 하는 숨을 쉬었다. 저희들 또한 언제 풍파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모임을 저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무슨 모략을 더 씌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궐에서 멀리 떨어진 저희 집에 모인 것입니다. 그나마 무사한 학사들 또한 연구는커녕 그날그날 일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칼날이 날아들지 알 수 없었다. 대낮에 유생들의 탄핵 상소가 날아들 수도 있었고 한밤중에 어디에서인지도 모르는 칼날이 날아들 수도 있었다. 전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학사들이 죽어나가고 손발처럼 아끼시던 대호군이 잘려나가는데도 묵묵히 보고만 계십니다. 이석형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정인지는 그 하소연을 끝까지 듣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도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은 우리와 다름이 없다. 저들의 모략과 교활한 술책이 전하의 영명함마저 올가미처럼 묶어두고 있으니까. 정인지가 다시 한번 끙 하는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염려되는 것은 자네들의 아니다. 저들의 노림수가 언제 누구를 덮칠지 모르니 각별히 유념하라. 정인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천한 소생들을 거두어 보살피시니 있는 재주를 다하여 섬겼을 뿐입니다. 이제 저들의 칼날이 두렵다고 뜻을 부러뜨릴 수야 없지 않겠나이까. 다만 주상전하께서 바라시는 경물과 경세치용의 세상이 저들의 술책에 가려질까 두려울 뿐입니다. 최항의 말이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바람 불고 찬비 오는 날에도 봉오리 속의 꽃은 피어날 날을 기다린다. 저들의 술책이 전하의 큰 뜻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학사들의 얼굴은 침침하고 좁은 방 안에서 환한 꽃송이처럼 빛났다. 숙연한 얼굴들을 보며 정인지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
불의한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하나의 나라가 스스로 서는 일이 아무리 지난하다 해도 그 강토의 백성을 온전히 구제하는 것이 어렵다 해도 역사의 수레를 되돌리려는 자들의 모략이 간악하다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최말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야차 같았다. 충혈된 두 눈이 불을 뿜었다. 붉게 달아오른 양쪽 관자놀이에 굵은 핏줄이 꿈틀거렸다. 저들이 갈 곳까지 가고 말았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저들이 어리석은 지모로 하늘과 땅을 뒤집으려 하는구나. 심종수가 가는 눈을 반짝이며 서한 위의 종잇장을 유심히 살폈다. 구겨진 종잇장에는 반듯한 필체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최말리는 핏발선 눈으로 글자들을 한자 한자 뜯어먹듯 읽었다.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에 글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기후와 풍토가 나뉘었고 소리의 기운 또한 서로 다르다. 대개 중국 밖의 나랏말은 그 소리는 있으되 글자가 없어 중국 글자를 빌려서 쓰고 있으니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 같이 서로 어긋나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을 것인가.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지 강요하여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은 예학과 문장이 중국에 견줄만 하나 다만 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다. 글 배우는 이는 그 뜻에 깨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법을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에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긴다.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비로소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이 28자로도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바람소리, 학 울음소리, 달 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모두 이 글자로 적을 수 있다. 자세히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라고 분부하시니 이에 신지편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산문, 돈영부 주부 강희안, 지편전 부수찬 이계, 이설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해와 예를 지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란다. 글월의 말미에는 평생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의 이름이 있었다. 정인지, 모든 변고의 주모자, 지엄한 궁궐을 사륙의 피바다로 만든 원흉. 정인지 그자가 부재학으로 현학 중에 현학을 자처하면서 어찌 뻔뻔하게도 이렇듯 사악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자가 간사한 요설로 전하의 지혜를 어지럽히고 그릇된 방향으로 이끈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편전에 근본 없는 서출들과 방자한 자들을 끌어들인 자가 바로 정인지가 아닌가. 그런 자가 부재학이니 어찌 지편전에 위상이 서겠습니까? 이 간악한 문장을 보옵소서. 중국 글자를 빌려서 씀이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 같이 서로 어긋난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학문이 중국의 글자로 통하고 어리석은 자를 교화하는 것도 한자이며 그 한자 한자가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정묘한 글자가 또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듯 뛰어난 글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든다 하니 어린아이가 웃을 일입니다. 그자의 궁리가 전혀 허황된 궤변만은 아닐 것이다. 서당에서 처음 글을 익히는데도 천자가 넘는 글을 배워야 합니다. 그 후에도 명심보감, 소학, 사서삼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현학이 평생을 익혀도 다 못 익히고 죽는 것이 학문이요 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28자로 통하며 하루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사악함이 학문을 어지럽히다 못해 혹세무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종수가 침을 튀기며 흥분했다. 최만리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장영실의 의기들을 보아라. 그리고 박연의 음류를 보아라. 정초는 겨울에 꽃이 피는 온실을 만들었다. 저들의 호언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두려운 것은 저들이 이미 새 문자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심종수의 입에서 헉 하는 헛숨이 나왔다. 이제 글은 사대부의 것이 아니다. 학문 또한 사대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글만 익히면 세상 천지가 학문하는 자들로 넘쳐날 것이다. 종놈들은 시종학을 한다고 나설 것이고 장사치들은 상학을 한다고 할 것이며 갓바치들은 피역학을 한다고 나설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지렁이 농군이 송사에서 이치를 따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문하는 사대부가 갈 곳이 어디겠느냐. 정인지가 이 글자를 창안한 수장이라면 요절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만리는 자신에게 다가드는 이 사악한 눈매에 섬뜩함을 느끼며 말했다. 정인지가 이 일을 궁리하고 학사들을 독려했으나 수장은 아닐 것이다. 부재학보다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최만리가 대답 대신 초점 잃은 두 눈으로 근정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두 눈이 매섭게 빛났다. 강채윤이란 겸사복 놈이 학사들의 죽음을 캔다고 설치고 다닌 것이 벌써 여러 날입니다. 주인 없는 떠돌이개처럼 궁궐 이곳저곳을 헤매더니 알 것 모를 것 죄다 캐낸 듯합니다. 그놈의 입을 막고 더 이상 애먼짓을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듯합니다. 최만리가 채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끙 한숨을 쉬었다. 신분이 천하나 똑똑한 놈이었다. 그 재주가 아깝다. 심종수는 최만리의 한숨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을 나섰다. 정신이 드느냐? 어둠 속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상이었다. 무어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바싹 마른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것조차 꿈속의 일이 아닌지 채윤은 혼돈스러웠다. 안심하라. 이곳은 침전이니 네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불안과 고통에 핥힌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었다. 소인은 의금부의 옥사에 있었사온데 어찌하여 이곳에 있사옵니까?
채윤이 아픈 몸을 일으키려 했다. 좀 더 쉬어두어라. 날이 밝으려면 시간이 남아있다. 채윤은 다시 기진맥진한 몸을 누이었다. 희미한 촛불 아래 주상의 미소가 흔들렸다. 이 나라의 군왕은 이 저교한 침전에서 밤마다 자신을 둘러싼 사방의 적들과 홀로 전쟁을 벌였다. 그 전쟁에 나설 때 주왕은 군왕이 아니라 용포를 벗은 맨몸이었다. 이제 외로운 전쟁은 끝난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반대자는 적발되었고 처단될 것이니. 하지만 주상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주상이 맞선 적은 최만리나 심종수나 강벽함에 찌든 문신들이 아니었다. 주상은 자신의 앞에 있는 거대한 시대와 정면으로 싸우고 있었다. 불온한 시대,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물리치고 빛과 융성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했다.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사옵니다. 몇 번이나 까무라칠 물고를 당한 어린 겸사복이 겨우 눈을 뜨면서 꺼낸 첫 마디는 아직도 남은 의문이었다. 변고는 모두 끝났다. 또 무슨 의문이 남았느냐. 채윤은 품속에서 땀에 절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군데군데 피와 땀에 흠뻑 젖은 종이에 정갈하고 반듯한 글자가 보였다.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이옵니까? 주상은 눈을 감았다. 윤필이 죽어가면서까지 지켰던 글자의 비밀을 한자 한자 새기듯 읊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jó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 아래 가나니.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밀고 올라왔다. 윤필이 목숨을 버려 지킨 것은 뿌리 깊은 나무였다. 장성수, 윤필, 허담, 정초, 장영실, 박연,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목숨을 버려 뿌리 깊은 나무를 지켰던 작약시계의 개원 하나하나가 스스로 뿌리 깊은 나무들이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이옵니까? 날이 밝는 대로 정음 28자를 반포할 것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그것으로 이 나라는 중국이 아닌 스스로의 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배우고자 하면 어떤 일이든 배울 수 있을 것이요. 익히고자 하면 무엇이든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의 강역에서 이 땅의 글로 이 땅의 혼을 마음껏 노래할 것이다. 주상은 다시 채윤을 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듯 유는 네가 할 일이 있다. 주상은 옆에 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풀었다. 2권의 서책이 드러났다.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용례를 세세히 적은 글이다. 또 한 권은 고군 통서의 원본이다. 이 귀한 책을 어찌 소인에게 주십니까? 이 서책이 궁안에 남아있다면 또 얼마나 큰 변고의 화근이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의로운 자들이 해를 당해야 할 것이냐.
순간 채윤의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주상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상은 채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들여다보며 나지막히 말을 이었다. 너는 소희와 함께 이 서책을 잘 간수하여 날이 새기 전에 이 궁궐에서 멀리 떠나라. 조금씩 조금씩 채윤의 두 눈이 젖어오고 있었다. 이 시대의 백성들조차 모르는 의로운 현자들의 의로운 싸움을 후세 사람들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후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의 백성들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않음 또한 서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염려하는 것일 뿐. 낭랑한 그 음성에 채윤도 소희도 두 눈이 젖었다. 멀리 동쪽 하늘이 희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